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북극 한기가 한반도에 머물면서 어제도 종일 강추위를 보였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더 춥고 이번 주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집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절기상 대안이었던 지난주 화요일, 북극 한파가 한반도를 덮치며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가 시작됐습니다. 한파는 절정을 지났지만 추위는 여전해서 어제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7.5도, 체감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추웠던 곳은 강원 산간 향로봉으로 체감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대전, 광주, 대구 등지에서는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갔지만 강한 바람 탓에 느끼는 온도는 영하권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서울 아침은 영하 11도로 내려갑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 전국 곳곳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근처를 맴도는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구 동저형 기압계가 일부 좀 완화되면서 기온이 소폭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겠지만 여전히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면서 계속해서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제 서울을 중심으로 내린 폭설은 그쳤지만 호남 서해안에는 어제까지 눈이 날렸습니다. 영하 40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며 강한 눈구름이 만들어지는 이른바 해기차 현상이 이번 기습 폭설의 원인입니다. 서해안 지역에서는 이번 주 중반 해기차에 의한 눈이 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산불 등 대형 화재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 국적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공무원으로 위장한 뒤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49명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이들은 캄보디아의 본거지를 두고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여 190여 명에게 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울산지방법원도 오늘 같은 시각에 연애 빙자 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엽니다. 부부는 가상인물을 만들어 SNS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12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틀에 걸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이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수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단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정을 넘겨 15시간 만에 마무리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 후보자는 마지막까지 각종 의혹에 대해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간의 제 언행과 판단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이후에도 이 후보자를 거듭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며 더는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을 향해서 지명 철회는 물론 인사검증 시스템 쇄신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 대통령의 탕평 인사 취지는 존중하지만 청문회 결과를 보면 여권에서도 옹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명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범야권이 일제히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최대한 말을 아끼며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여러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을 하셨고요.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임명 강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야 사이 협의만 남은 상황인데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는 국회가 아직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만큼 주말 사이의 여론 흐름과 정치권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경찰이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이 아닌 또 다른 인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아침 8시 40분쯤부터 김 씨 의원의 주거지와 서울시 의회 의원회관,
금품 전달 상대로 의심되는 전직 시의회 관계자의 자택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처럼 공천원금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모레 결정됩니다. 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여는 건데 제명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서울시의회가 김경 시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합니다. 모레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김 시의원 징계안을 상정합니다. 징계 요구안에는 공천언금과 직권남용, 당원 위장 전입 등 5개 비위 혐의가 담겼습니다. 특히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체화됐습니다. 김 시의원이 자수서에 이어 3차례 경찰 조사에서 돈을 건넨 시기와 장소 등을 진술한 겁니다. 제가 하지 않은 그런 진술 그리고 추측성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공천언금을 포함해 의혹이 수두룩한 만큼 제명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윤리특위는 모두 15명으로 국민의힘이 10명인 만큼 제명이 확실한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제명이 결정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르면 임시회가 열리는 다음 달 말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존 비위 외에 최근 불거진 가족회사 논란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김 시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인 서울시 산하기관들 사업을 가족회사가 따낸 건데 수주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김 시의원이 수주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 인사가 나기 전에 하루 여유를 두고 기일을 지정한 건데요. 재판부가 왜 그렇게 날짜를 정한 건지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이뤄집니다. 지난 결심 공판 이후 5주 이상 시간을 갖는 겁니다. 왜 2월 19일일까? 선고 기일에 맞춰 재판부는 최종 판단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판결문 작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기일을 정할 수도 있지만 1년 가까이 오랜 기간 심리를 진행해온 만큼 상당한 시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한 점은 다음 달 23일 법관 인사 발령입니다. 인사 대상자는 다른 법원, 다른 재판부로 자리를 옮겨야 해서 그 전에 결론을 내야만 하는데 지기현 재판장 역시 인사 대상자입니다. 인사 전 마지막 날이 아닌 다음 달 20일 하루를 남겨두고 기일을 지정한 이유는 선고 연기 가능성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만약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형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부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곧바로 기일을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재판부는 피고인을 분리해 선고해야 할 상황도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평일 여유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2월 19일 목요일 15시 오후 3시에 이 법정에서 합니다.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다음 달 19일 선고 기일에 꼭 출석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 본류 사건 판단을 맡은 지기현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는 28일엔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이 열립니다. 정치권에서 통일교 특검까지 논의되는 가운데 사법부에서 정교 유착에 대한 첫 판단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김건희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같은 날 동시에 1심 선고를 받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첫 판결인데
정교유착 의혹이 법원에서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 씨에겐 8,200여만 원 상당의 가방과 목걸이를, 권 의원에겐 현금 1억 원을 제공하면서 통일교의 현안을 요청했다고 봤습니다. 한학자 총재 뜻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이른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투트랙으로 정치권에 접촉했다는 겁니다.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대통령 배우자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 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하여 빚어낸 결과로서 하지만 김건희 씨는 통일교로부터 일부 금품을 받긴 했지만 대가성은 아니었다는 입장이고 권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청탁을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한 총재도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 측이 공소장에 기재한 통일교 정교일치 개념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만 의존한 내용으로 실제 의미와 다르게 왜곡됐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시동을 건 통일교 로비 의혹은 합동수사본부 출범에 이어 급기야 통일교 특검까지 거론되며 일파만파 번지는 상황. 재판에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 관계가 확인된다면 다른 통일교 관련 재판과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 오는 28일엔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김건희 씨는 공판 과정에서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자백했는데요. 다만 6천만 원대에 달하는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은 마지막까지 부인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는 수사 단계부터 통일교로부터 명품을 수수한 사실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 나중에. 죄송합니다. 명품 먹거리와 명품백인데. 이런 주장은 재판까지 이어졌지만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백으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전 씨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김 씨에게 통일교 측 선물을 전달한 사실을 돌연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김 씨 측에 회유가 있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전 씨는 외압이 많아서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20여일 뒤 김 씨 변호인단은 김 씨가 샤넬 가방 2개를 전 씨로부터 받은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다만 통일교 측 선물 가운데 가장 금액대가 높은 그라프 목걸이는 수수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이에 김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씨가 목걸이를 받은 최종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출범하기 전부터 시작된 김 씨의 각종 명품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은 첫 법원 판단을 통해 가려질 일만 남았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쿠팡 TF를 꾸린 경찰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부터 노동자 산재 사망 은폐, 회계 조작 의혹 등 쿠팡의 갖가지 의혹을 계속 수사 중입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가 차별 대우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시민사회는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86명 규모의 쿠팡 전담 TF를 꾸린 경찰은 쿠팡의 갖가지 의혹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았는데 수사팀은 쿠팡의 자체 조사와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된 해럴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3,000개 계정이 저장되었고 약 2,700개 아파트 공동 현관 번호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삭제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게 확실히 하라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메신저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컸던 고 장덕준 씨 산재 은폐 의혹은 형사 기동대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쿠팡 풀필먼트의 채용 기피 블랙리스트 의혹, 회계 조작 의혹에 더해 쿠팡이 김병기 의원에게 고가의 식사를 접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인사청탁 없었던 거 맞을까요? 식사 70만 원 결제 누가 하셨습니까? 지난달 31일 연석 청문회에서는 불성실한 답변 논란이 일었던 로저스 대표 등 쿠팡 핵심 관계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고발도 의결됐는데 청문회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6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고발이 정식 접수됐고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로 배당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 대우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는데 시민사회는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이 미국 노동자를 과로사하도록 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가만히 있었을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쪽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외부의 힘을 빌려 공권력을 압박하는 행태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쿠팡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와 제재 등 모든 조치를 당당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SKT와 KT, 쿠팡과 롯데카드까지 정보 보안망이 줄줄이 뚫리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 대책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미 의무화된 서버 감시탑, EDR 구축과 함께 AI 문지기 시스템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미국은 네트워크 관리 프로그램 솔라윈즈를 통한 해킹과 정보 유출 사태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 국방부와 재무부 등 정부 기관은 물론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까지 모두 18,000곳의 보안 시스템이 동시에 뚫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비상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구조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명세서 SBOM과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지 감시하는 EDR을 의무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It calls for federal agencies to work more closely with the private sector to share information, strengthen cybersecurity practices, and deploy technologies that increase reliance against cyber attacks. 백신이 과거 등장했던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를 찾아내 공격하는 스나이퍼라면 EDR은 서버 내부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감시하는 감시탑 역할을 합니다. 유럽 역시 보안사고 감지 및 처리 조치를 의무화했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 돈 14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키로 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역시 정부 주도로 EDR 설치를 순차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기관과 기업의 자율성에 모든 걸 맡겨왔고 결국 대규모 해킹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SKT의 경우 악성 코드가 침입한 사실을 2년여 동안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해커가 정보를 탈취한 뒤 침입 흔적도 삭제하면서 추적도 실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EDR에서 더 나아가 24시간 서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실시간 관리 감독하는 정보보안 인공지능, 이른바 AI 문지기를 도입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내부자가 정보를 유출한 쿠팡 사태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이 이상 접속 기록을 사전에 찾아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EDR이 됐건 방화벽이 됐건 그다음에 뭐가 됐건 수많은 이제 일종의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 무기들을 전체 합동으로 조율하고 조종하고 오케스트레이션하는 AI 있잖아요. 점점 더 똑똑해지는 해킹에 맞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정보를 지키기 위해 더 강력한 정보 보안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덕견입니다. 새해부터 국내 전기차 시장이 가격 전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3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전기차를 내놓으며 시장을 흔들자 현대차와 기아도 가격 부담을 낮추며 맞불 공세에 나섰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슬라의 보급형 중형 세단 모델 3입니다. 가장 저렴한 모델도 5천만 원이 넘었는데 최근 사양을 낮춘 새로운 모델이 국내에 4,199만 원에 출시됐습니다. 여기에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적용하면 실제 구매가는 3천만 원 후반대까지 떨어집니다. 테슬라는 지난달에도 모델 Y 가격을 300만 원가량 인하하며 저가 공세를 펼쳤습니다.
중국과 유럽 등 다른 시장에서의 부진을 한국에서 만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중국 내에서 판매가 여의치가 않고 한국이 유일하게 글로벌 판매 지역에서 테슬라 구매자가 늘어나는 시장이잖아요. 그 시장을 보는 거죠. 실제로 테슬라는 국내 시장에서 1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5만 9천여 대를 팔아치우며 1위인 기아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초저가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7천여 대를 팔며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른 비아디는 올해 2천만 원대 전기차로 시장을 더 파고들 계획입니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기아는 EV5와 EV6 가격을 각각 280만 원, 300만 원 내렸고 현대차는 할부 금리를 절반가량 낮춰 200만 원대 이자 절감 혜택을 내놨습니다. 수입차에 밀리지 않을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길러야 되는 측면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뭐 자율주행 기능이라든지 하는 이제 그런 기능적인 차원에서도 상당 부분 수입 전기차 저가 공세에 국산차도 맞불을 놓으면서 한국 시장을 뺏고 지키기 위한 가격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그린란드 강제 병합을 밀어붙이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방문을 계기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 접근권을 확보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트럼프를 움직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개입과 관세 위협을 철회한 건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뒤였습니다. 트럼프에게 굽신거린다고 비난받았던 리터 총장이 결국 해결사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No, I don't. Why would I need to find a way if he's doing the right stuff? When it comes to NATO, he's doing the right stuff. When it is coming to the Arctic, he is focusing us on the right issue.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집단 반발이 더 큰 원인이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EU 차원의 공동 대응과 보복 관세 카드를 내밀면서 동맹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자 트럼프가 물러섰다는 겁니다. But we do prefer respect to bullies. We do prefer science to plotism, and we do prefer rule of law to brutality.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나토 균열을 부추기며 상황을 즐겼습니다. If we compare this with the price of gold at the time, this figure would probably be closer to $1 billion. But I think the United States will also be able to afford this amount. 미국 경제 타격 우려가 그린란드에서 발을 뺀 진짜 이유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트럼프가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Once it started to hurt the economy, that's really when you saw Trump back down and look for an exit strategy. And that's personally what I think this whole talk of we have a future plan for Greenland is all about. It's saying like I want to calm the markets, but I also want to save face and not look like I'm capitulating.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관세 정책을 펼 때도 시장에 강한 반응이 나오면 후퇴했다며 트럼프의 진짜 약점은 경제라고 진단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이 숨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당국의 총격 사건이 또 일어나 50대 남성이 숨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는 현지 시간 24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당국 요원의 총격으로 51세 남성이 숨졌다며 총격이 발생한 정확한 경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SNS X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이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며 폭력적이고 훈련받지 못한 경찰관들을 미네소타에서 즉시 철수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사상 최악의 한파와 눈 폭풍이 예고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는 26일 월요일까지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됐고 생필품 사재기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웅진 기자입니다. 폭설에 갇힌 트럭을 힘겹게 밀고 갑니다.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주를 비롯해 북미 대부분이 이곳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미 기상청은 서부와 남부 일부를 제외한 미 전역에 얼음 폭풍, 겨울 폭풍, 극한 한파, 결빙 등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에서만 약 2억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는데
미네소타주는 영하 4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연방 정부가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각 주와 도시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On Thursday, the city of Boston declared a cold emergency, which will continue through Sunday morning. And everyone who's here has already felt it on the way in. 항공사들은 26일 월요일까지 1만여 편의 운항을 취소했고 영향권에 있는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큰 눈에 물류가 마비되면서 생활 필수품 공급이 끊길 것을 우려해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Everything is gone. People buy everything. 뉴저지,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등에선 제설용 염화칼슘 재고가 부족해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정전 사태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급 한파와 눈보라가 남서부에서 북동부로 가로지르면서 눈폭풍은 며칠 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최근 사흘 동안 폭설과 폭우가 쏟아져 60명 넘게 숨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는 폭우로 산사태가 나 8명이 숨지고 82명이 실종됐습니다. 한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하의 강추위 속에 고속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담요 한 장에 의지한 채 이틀 밤을 길 위에서 버틴 운전사들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먹을 것은 물론 물조차 바닥난 상황. 폭설로 인해 4개 주의 주도시와 인근 지역을 잇는 도로뿐만 아니라 수도 카불과 북부 지역을 잇는 힌두쿠시 산맥의 산란고개도 차단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34개 주 가운데 15개 주가 피해를 봤습니다. دادرنو وارو او بارانو لاملا یو شپته تنه هیوادوال مو شهیدان سوي یو سلولاس کسان ټپيان سوي 458 کورونه په بشپړ ډول او نیمه ډول ویجاړ سوي او په ټوله ډول 380 کورنۍ ځانمن سوي دي. 아프가니스탄 인근 파키스탄 북서부에서도 눈사태가 일어나 일가족 9명이 숨졌습니다. 수도 이슬람아바드에서 북동쪽으로 60km가량 떨어진 보원 휴양지로 통하는 여러 도로도 차단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는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했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 폭우로 산사태가 났고 주택 30채가 묻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보통 10월부터 4월까지 우기가 이어지고 이 기간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자주 일어납니다. 지난해 11월 말에도 수마트라 섬 북부 3개 주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2주 동안 1000명 넘게 숨졌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어제 강원도 고성군 공설운동장에 추진 중인 대형 숙박시설 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운동장이 조성될 당시 필수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고성군은 오락가락 해명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고성군이 주관 공설 운동장을 지을 당시 농지 전용 협의를 받았다며 내놓은 문서입니다. 농지 전용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 작성 시점이 운동장 준공 뒤 1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도 고성군은 일부 행정 절차가 늦어졌을 뿐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단지 지목 변경만 하는 거죠. 보셨지는 서울로 보셨지는. 하지만 정작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 설명은 다릅니다. 개발행위나 농지 서류는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허가가 나가지는 않은 거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전하며 되묻자 이번엔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말을 바꿉니다. 정리가 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운영이 됐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운동장 부지의 법적 용도인 지목은 체육 용지가 아닌 농지와 임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숙박시설 부지로 용도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지적 담당 부서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고성군이 숙박시설 사업자에게 서둘러 부지를 넘기기 위해 편법까지 동원해 용도를 바꾸려 한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협의와 허가를 거쳐야 하는 토지임에도
실제로 해당 절차가 없이 공공체육시설 건설이 진행이 됐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같은 의혹은 강원도 감사위원회에도 신고됐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이 신고를 조사 대상인 고성군에 민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기본적인 인허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규모 민자 사업을 추진한 고성군. 도덕적 비판을 넘어 행정 책임과 법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지난해 포스코 ENC 공사 현장에서 5건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해당 기업이 맡은 전국 공사 현장과 본사의 산업안전보건 전반을 들여다봤더니 사고가 잇따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포스코 ENC가 시공하던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붕괴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후에도 다른 공사 현장에서 감전, 천공기 끼임, 철근 무너짐 사고가 잇따르며 포스코 ENC는 작년 한 해만 5건의 산재 사망 사고를 기록했습니다. 추가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업이 시공 중인 전국 62개 현장에 대해 강도 높은 안전보건 감독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우려대로였습니다. 10곳 중 9곳 꼴인 55개 현장에서 25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겁니다. 안전난간, 작업 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작업 통로를 확보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24건이 드러났고 거푸집 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대형 사고 예방 조치 미실시가 6건 발견됐습니다. 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부실이 228건 확인됐습니다. 현장 못지않게 포스코 ENC 본사도 안전보건관리가 허술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지연 선임하는 등 145건의 위반 사항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 노동부 관계자는 타워 크레인이나 굴착기 같이 고위험 건설기계 장비를 관리하는 본사 담당 인력 중에 자격증 소지자가 거의 없어서 전문적인 관리가 힘든 상황이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현장을 지원하는 안전전략 예산도 2022년 109억 원에서 2024년에 66억 원으로 매년 배정액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노동부는 시공 현장과 본사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 403건 가운데 30건을 사법 조치하고 7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더불어 중대재해가 더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철저히 쇄신하는 데 포스코 ENC가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부터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적게는 1,930명에서 많게는 4,2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 증원 계획보다 최대 5분의 1로 급감한 수준인데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에 부정적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 의사 부족에 대비하는 의과대학 증원 논의가 상당 부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 4차 회의까지 진행되는 동안 2037년 부족한 의사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좁혀졌습니다. 정부가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할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의대에서 600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늘릴 의대 신입생은 1,930명에서 4,200명 사이가 될 거로 보입니다. 산술적으로는 연 386명에서 840명 꼴이지만 급격한 교육 여건 변화를 막기 위해 증원 상한선을 둘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정원 3,058명에서 늘어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할 방침입니다. 의무적으로 10년 복무 조건을 해서 허가를 주는 면허 조건이라든지 분리행 시 이런 그 제재 조치라든지 학비 반환 같은 이러한 페널티를 대한의사협회는 그러나 2035년에 오히려 의사가 최대 14,000명 가까이 남아돌 수 있다면서 정부가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계는 정책 형성을 위한 입력, 그리고 검증 과정을 위한 입력이지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추계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됐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정치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 추계위원회로 보였습니다. 복지부는 설 연휴 전 의대 증원안을 확정할 방침인데 의정 갈등 사태 2년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지 관심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단계 해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군축이란 표현도 사용했는데 역시 북한의 호응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처음 제시한 건 지난해 8월 외신과의 인터뷰였습니다. 한 달 뒤엔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우리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절대 핵 포기는 없다고 버티는 상황을 고려해 중단,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통해 일단 대화의 물꼬부터 터보자는 전략입니다.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됐습니다. 1단계로 이상은 포기하지 말고 가장 현실적인 건 중단하자. 는 협상을 하자. 다음은 핵 군축하자. 군축 협상하자.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 기존의 3단계 해법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지만 일각에선 축소 대신 군축이란 용어를 사용한 점에 주목합니다. 핵 군축이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상의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라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간에 그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 어쨌든 북한을 강하게 뭔가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란 분석으로 최근 미국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도 한반도 비핵화가 더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라며 군축 협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남측과는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겠다고 단언하면서도 미국과는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럼 북한도 여기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력으로 핵을 무한정 개발하는 건 사실 자멸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다만 여전히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점에서 북한이 거듭 대남 비난에만 몰두할 거란 관측도 있는데 다음 달쯤으로 예상되는 노동당 대회에서 좀 더 분명한 대회 노선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시찰 현장에서 관료들의 무능을 비판하며 내각 부총리를 즉석에서 해임했는데요. 조만간 열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관료들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인데 어떤 배경이 깔려 있는지 홍선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한 지방공장 현대화 준공식에 참석해 해당 사업을 담당한 내각 부총리를 그 자리에서 해임했습니다. 사업 차질의 원인으로 관습에 젖은 무능한 관료들을 비판하면서 고위 관료인 내각 부총리를 현장에서 해임하는 초강수를 둔 겁니다. 무책임하고 거칠고 무능한 경제지도 일꾼들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인위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게 초래된 데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관료들 기강 잡기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세대 교체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입니다. 9차 당대회에서 내세울 새로운 사업들은 능력 있는 새 관료들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능을 굉장히 질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보다 이 경험이 풍부하고 또 능력 있는 경제 관료들 상당수 교체하겠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김 위원장은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인민제일주의 전파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성과를 강조해 민심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인민의 훌륭한 휴양봉사 기지로 다시 개건된 휴양소를 보니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을 또 하나 했다는 긍지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관료 기강과 민심 잡기에 동시에 나선 것을 보면 향후 5년간 세대 교체와 함께 4대 세습 발판 마련이라는 의도가 깔려 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일본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자국 땅에 있는 자위대 군사기지에 한국 공군기가 내려 기름을 넣는 걸 허가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달랐는데 왜 마음이 달라졌을까요? 이승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공군이 자랑하는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입니다.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에어쇼에 참가하려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장거리를 가려면 중간에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거점이었던 일본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독도 인근에서 비행 훈련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랬던 일본이 석 달 만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방위 전시회가 열리는데 블랙이글즈 기착을 허가했습니다. 오는 28일 원주 기지를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들를 예정입니다. 블랙이글스가 일본 땅에 내려 급유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자위대 특수비행팀 블루 임펄스와 교류 행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우선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하면서 이 두 나라 관계가 부드러워진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私の総理就任後、奈良に外国の首脳をお招きするのは大統領が初めてでございます。これは私と大統領との間の友情と信頼関係を示すものでございます。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의 현재 상황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관해서 인식을 공유했다는 이런 말도 했기 때문에 갖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그 안보 협력, 방위 협력의 실질적인 성과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달 말에는 한일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회담할 거라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일본이 한국과 군사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한파가 길게 이어지는 올겨울, 추위가 심하다 보니 여름은 또 어떨지 벌써 걱정이 되는데요. 기상청은 기후위기 속 올해 역시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평년 기준으로 12.3도에서 12.7도 사이입니다. 지난해는 13.7도로 역대 가장 더웠던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기상청은 올해도 이 같은 고온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70%, 낮을 가능성은 0%, 사실상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비의 양은 평년과 비슷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기상청은 평년 수준이라는 표현에 안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균적인 비의 양보다 언제, 어디에, 얼마나 집중되느냐가 피해 규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극한호우나 폭설 같은 현상은 연평균 전망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렵고 짧은 기간의 기압 흐름에 크게 좌우됩니다. 1년에 대해서 평균적인 현상에 대해서 기온예보가 강수를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으로 좁아질 경우에는 블로킹이나 태풍 같은 중규모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태풍이나 블로킹에 대해서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극한 기상에 영향을 주는 해수면 온도도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 역시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80%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런 전망의 근거로 올해부터 연 기후 전망 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와 해양, 해빙과 지면을 함께 고려하는 지구 시스템 기후 모델을 처음 적용한 겁니다. 과거 통계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증가 등 빠르게 변하는 기후 요소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겁니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발표 시기도 한 달 앞당겼습니다. 미리 알고 있다면 사전에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후 연기후 전망은 기후 재난의 조기 경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연간 전망은 한 해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인 만큼 매달 발표되는 단기 전망을 통해 기상재해에 대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재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은 제주 해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체 해녀 10명 중 6명이 70대 이상 고령층인 데다 최근 5년 새 1,000명 넘게 급감하며 해녀 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최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인한 제주 여성을 상징하고 최근 영국 옥스퍼드대가 펴내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실린 해녀. 그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산정을 위해 해녀를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2,3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2,350명, 남성 21명, 전년보다 252명, 10% 가까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가 105명에 불과하고 5, 60대 766명, 70대가 가장 많은 1,077명, 80대 이상도 423명이나 됐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이 1,500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해 고령화에 따른 감소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제주 해녀는 지난 2021년 3,437명에서 지난해 2,371명으로 5년 사이 1,066명이 줄었습니다. 해마다 200명 이상 감소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직 해녀가 감소하는 이유는 사회 변화도 있지만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기에 신규 해녀 유입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고령 해녀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신규 해녀 육성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올해 예산 235억 원을 투입해 고령 해녀 수당 등 29개 해녀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중 복권기금 87억 원을 해녀들의 의료비 지원에 사용합니다. 복권기금 87억 원으로 해녀 진료비를 지원해 고령 해녀의 의료 부담을 줄이고 고령 해녀 수당 지급으로 무리한 조업을 방지하겠습니다.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서는 현장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해녀의 역사와 가치를 기록하고 홍보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 여전히 수도권과 강원, 충북,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충북, 제천에는 한파 경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3도로 어제와 비슷해서 춥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고 또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은 건조한 데다가 바람까지 강해서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불조심 또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9시까지는 전남 남서부에 눈이 1cm 안팎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12.9도, 청주 영하 6.7도, 대구가 영하 3.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춘천 영하 2도, 대전 2도, 창원과 부산은 6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